막차 끊겼어요. 매표구 안으로 입만 보이는 매표원이 짧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평생 웃어본 일이 없을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럴 리가요. 11시 반이 막차 아닌가요? 저 기둥에 보세요. 매표원이 다시 한번 짜증스럽게 답했다. 기둥을 보니 동절기 서울무곡간 버스노선 단축운행 안내라고 쓰여 있었다. 막차는 9시 반이었다. 대학 졸업을 하고 기자 일을 하는 동안은 쭉 서울에서 살았으나 기자도 그만두고 작가 지망생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고향 무곡으로 내려온 것이 7월의 이야기. 지금은 눈이 날리기 시작한 11월이다. 이번에 서울에 온 것은 그저 대학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술자리는 어지러웠다. 이야기 보따리에서 우리의 추억은 마치 살짝 발라진 설탕 같았다. 짧은 추억 이야기가 끝나자 친구들은 서로 약속이나 하듯 연봉을 묻고 재산을 묻고 직장을 물었다. 쓰디 쓴 현실 이야기였다. 그러다 한 친구가 욕을 했고 다른 친구는 술병으로 그 친구의 머리통을 내려치는 것으로 화답했다. 내가 지방에서 오로지 동창회를 위해 올라왔음을 아는 한 친구가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붙잡았으나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저 놈은 예나 지금이나 저렇게 술자리에서 도망만 가냐 조용히 술을 마시던 한 친구 놈이 중얼거렸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현실에서 도망쳤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을 찾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현실이 아닌 어정쩡한 시공간을 살 뿐이었고 결국 30을 넘어서도 작가 지망생이나 하고 있는 처지였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만 다녀야 하나 기둥 앞에 서서 이렇게 쓴 입맛을 다시며 당장 오늘 밤 어디에서 자야 할지를 고민했다. 재워주겠노라 했던 친구의 집에 가려면 택시를 타고 1시간은 달려야 할 터인데 술값을 내고 수중에 남은 돈은 3만 원이 전부였다. 친구네 집에 빈손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택시비와 소주 한 병이라도 살 돈을 빼면 오히려 집에 내려갈 차비가 없었다. 찜질방이라도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겠지? 부르긴 누가 불러 그러나 아니었다. 다시 한번 누군가가 나를 똑똑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성한아. 너 성한이 맞지? 그제야 나는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여자가 한 명 서 있었다. 옅은 컬의 긴 파마머리에는 윤기가 흘렀고 날씬하고 탄탄한 몸을 타이트한 레인코트가 감싸고 있었다. 레인코트 아래로는 통이 넓은 청바지가 곧게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얼굴을 목도리로 반쯤은 가리고 있어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고 나이를 가늠하기도 힘들었다. 신문사에서 보던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누구세요? 여자는 내게 다가오며 목도리를 풀었다. 목도리가 풀리며 환하게 웃는 표정이 나타났다. 맛없어. 네. 넋을 놓고 있기에. 그나저나 막차는 언제부터 그렇게 앞당겨졌다니? 그러게요. 내 멍한 모습을 빤히 바라보던 명현이 어머니는 그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터미널에서 마치 사고처럼 우연히 마주친 명현이 어머니, 나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놀라 있다가 식사라도 하자는 말에 터미널 앞 식당에 들어온 것이었다. 나는 가만히 명현이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터미널에서는 경황이 없었기에 비로소 10여 년 만에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된 것이다. 명현이 어머니 역시 세월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세련된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과는 달리 피부는 많이 상해. 화장은 살짝 들떠 있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비로소 10여 년의 세월이 걸었던 알 수 없는 발자국을 확인하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백자 같은 피부의 모나리자는 없다.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명현이 어머니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세월이 짓밟은 가운데에도 아름다움은 군데군데 남아 내 눈길을 잡고 있었다. 내 눈길을 의식했는지 명현이 어머니가 수줍게 웃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깨에 조금씩 흰 눈이 더해졌다. 눈이 오나 봐요? 어머, 넌 어디에서 잘 거니? 모르겠어요. 찜질방이라도 가야 하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나 식당을 나오며 밥값을 치른 사람은 나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어머니 앞에서 궁핍한 모습은 보이기 싫었던 것이다. 이제 수중에는 돈 10,000원뿐이었다. 터미널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첫 차를 타는 수밖에 없었다. 식당 앞에서 나는 명현이 어머니를 향해 작별 인사라도 할 요량으로 잠시 멈추었으나 명현이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길가로 향했다. 택시에 오르면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저기 잠자코 있어. 명현이 어머니가 내게 윙크를 하며 말했다. 나 아까 내 지갑 봤어. 거기 시설은 그저 그렇습니다. 큰 기대는 마세요. 명현이 어머니께서 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운 모텔로 가 달라는 주문을 하자 택시기사가 대놓고 이죽거렸다. 말인즉슨 심야에 택시를 타놓고 너무 가까운 곳을 가는 게 아니냐는 투였다. 이봐요 아저씨, 손님이 가자면 갈 것이지. 말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입을 열자 명현이 어머니께서 내 팔을 잡으며 말렸다. 그럼 시설 좋은 데로 가주세요. 대신 너무 멀면 안 돼요. 아, 네. 그럼요. 한잠을 자도 좋은 곳에서 자야죠. 한몫 챙겼다는 마음에서였는지. 기분이 좋아진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우리 둘을 보며 느끼하게 웃었다. 택시는 기어코 한강을 건너 우리를 한강 모텔에 내려주었다. 택시에서 내리며 명현이 어머니가 건넨 돈은 10,000원이었다. 몇천 원 더 받으려고 잠깐 잘 사람들을 이런 곳에 데려왔나 하는 생각에 부하가 치밀었다. 여기에서 하룻밤을 묵으려면 또 얼마나 비쌀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 내 기분을 알았는지 명현이 어머니가 가볍게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래, 기왕에 한잠 자는 거 좋은 데서 자보자. 아주 많은 성안이랑 근사한 곳에 와서 좋은데? 아침은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천천히 가지 뭐. 내일 일요일이니 바쁠 일은 없지? 네, 한가해요. 나 목이 좀 마른데? 저기 자판기에서 음료수 하나만 뽑아줄래? 명현이 어머니가 모텔 프론트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마도 체크인을 하며 금전적인 부분을 내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배려 같았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깨끗하고 아담했다. 잠깐 묵을 거니까 그냥 한 방 쓰자. 괜찮지? 지갑에 10,000원 한 장 있는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 먼저 씻을게. 친구 아들 결혼식 다녀오느라 좀 피곤하네. 식장이 더워서 땀도 났고. 예, 그렇게 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마도 가운으로 갈아입을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모양이다. 잠시 망설이던 아주머니는 조용히 가운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는 가운을 입기가 아무래도 쑥스러워 그냥 옷을 입고 잘까도 했지만 술을 마시며 옷에 밴 담배 냄새며 중국집의 기름진
음식 냄새 때문에 갈아입지 않을 수 없었다. 명현이 어머니가 들어간 틈을 타 나도 가운으로 갈아입고 냉장고에서 물 한 병을 꺼내 마셨다. 강변에 위치한 이곳의 야경은 괜찮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강과 강변을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며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나는 어린 시절의 명현이 어머니에 대한 추억,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명현이 어머니 사이의 거리,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했다. 성하나. 네. 잠깐 들어와 볼래? 명현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났다. 내가 잠시 망설이자 명현이 어머니가 말했다. 들어와. 넓은데 뭐. 어쩌면 이곳으로 향하면서부터 이 순간은 정해졌는지도 모른다. 아니, 우리가 동시에 막차 시간을 잘못 알고 막차를 놓쳤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이미 연결된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겠노라고 다짐했다. 명현이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창밖 야경을 가리켰다. 저기 좀 볼래? 어디요? 저기. 나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어디인지 자세히 보기 위해 명현이 어머니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는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보고 싶었어요. 아주 예전부터 나는 이 모든 느낌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다. 10년을 유령처럼 떠돌던 내가 비로소 명현이 어머니에게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다. 명현이 엄마는 계속 나를 여보라고 불러댔다. 조금 더 있어줘. 창밖에는 조금씩 빛이 찾아오고 있었다. 막차를 놓친 다음 날은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다.